네, 안녕하십니까. 레그랜드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민법 핵심 요약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잘 배워오셨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압축해서 머릿속에서 총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우리가 6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핵심 요약 강의는 이제 80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목표 점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보시면, 자, 민법 총칙에서 첫 번째 권리의 변동이 있죠. 자, 권리의 변동 보시면은, 자,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바뀐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말 있죠. 법률 효과의 발생, 그러니까 효과의 발생이죠. 요 말은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소멸하는 겁니까? 효과의 발생이 권리의 발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효과의 발생이란 것은 요 말 속에는 발변소가 있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 권리가 생기고 소멸하는 게 모두 다 효과 발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에서 을로 권리가 넘어가죠. 그걸 변경이라 하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모두 다 법률 효과의 발생인 겁니다. 발생.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권리 변동에 대해서 그 유형 우리가 기본 시간에 가볍게 봤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자, 권리 변동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발변소 세 가지가 있죠. 발생, 변경, 소멸 있고, 뭐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것은 원승 그랬죠.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란 것은 신제품, 깨끗한 물건 받는 거죠. 건물을 새롭게 만들거나 신축 또는 땅을 매립해서 땅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과정인 것이고, 승계취득은 중고품, 다른 사람 거 당근마켓에서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흠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입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이란 다 오는 거죠. 전부. 설정이란 그 권리의 요소 세 가지, 사, 수, 처 있죠. 사용, 수익, 처분. 그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넘어오는 거죠. 전부가 다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리의 완전체가 몽땅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이전. 완전체 중에서 구성요소 한 개만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설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증여 하면은 내가 가진 100%가 다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넘기는 거니까 그걸 특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밭이며 논이며 건물이며 상가 건물이며 한꺼번에 다 오는 거,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다 오는 거, 그게 바로 포괄적 승계라고 하죠.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같은 얘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합병이죠. 사람은 사망하면 상속하는 것이고, 법인은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A 법인과 B 법인이 합쳐져 가지고 A가 되면 요게 살아남았죠. 요걸 존속법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AB가 합쳐져 가지고 C가 됐죠. 그럼 기존에 있던 법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죠. 이런 법인을 우리가 신설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합병, 존속합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포괄적 승계. 그다음 설정한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만 주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은 남겨놓고 사용 수익만 주는 거. 그래서 권리라고 하면은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는 설정, 전부 다 주는 것은 이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 변경 세 가지 꼭 암기하실 필요 없고, 주, 내, 작 있죠. 주체, 내용, 작용, 변경. 주체란 것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주체 변경 그 말인 것이고, 즉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럼 내용이 바뀐다. 내용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양적으로 바뀌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완전체에서 사용 수익 처분에서 하나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만 남았다가 다시 또 3분의 3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권 설정했다가 설정을 이제 끝내면은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양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질적으로 한 것은 매매 결함했으면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죠. 근데 채무를 불이행하지. 그러면 그 대가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질적 변경 이렇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이런 것들 시험에 뭐 출제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설명할 때 이거는 원시승계입니다. 뭐 설정승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쓸 단어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작용 변경.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가 바뀐다. 원래 그 등기부상에 뭡니까? 을구 1번 저당권자 A, 2번 저당권자 B 이러면은 이 번호가 바뀌진 않죠. 그런데 1번 저당권을 변제하게 되면 요 1번은 말소가 되죠. 그 번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 하죠. 순위 확정. 즉 등기는 순위가 확정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 저당권, 최우선 저당권이 사라지니까 2번이 사실상 최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위가 이전한 거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작용 변경. 순위 변경. 원래 등기부에 있는 순위, 그 순위 번호가 확정돼서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승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작용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죠. 집주인이 집을 팔고 나가면은 새로운 집주인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채권이란 것은 종전의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임차권을 민법에 따라 등기하거나 주임법, 상임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제3자한테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용이 변경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절대 소멸, 상대 소멸이 있는데 절대 소멸은 목적물 자체가 멸시라는 거죠. 그리고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생깁니다. 그때 생긴다는 말은 소멸하는 효과인 거죠. 법률 효과의 발생에는 발생이 있고 소멸이 있으니까 권리의 발생이 있고 소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시효는 취득시효,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는 소멸시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사라진다. 절대 소멸이고 상대 소멸은 나한테서만 사라진 거지. 매도인한테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은 주체가 바뀐 거죠. 그를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서만 권리가 소멸한 거지. 그냥 그 권리는 여전히 매수인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매도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권리 변동의 전체 기본 개념만 한번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를 변동하는 그 버튼이 있죠. 꾹 하는 거.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하는 게 바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결과, 이게 바로 법률 효과죠. 그걸 생기게 하는 원인,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그걸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여기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변동시키는 것은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률 요건이 형성되면 거기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김밥 만들 때 구성 요소가 뭐죠? 김, 밥이죠. 김, 밥. 참치김밥이면 참치, 김, 밥인 거죠. 그 김, 밥, 참치가 법률 사실이고
그게 다 뭉쳐지면 참치김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률요건. 그럼 참치김밥은 어떤 효과가 있죠? 참치 맛이 나야지. 참치김밥인데 참치가 하도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뭐 단맛이 나? 이상하죠, 그죠? 짠맛이 나? 참치 맛은 안 나고 비린내만 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치와 김과 밥을 섞어서 법률 사실을 섞어서 김밥을 만들면 법률 요건이죠. 거기에 따라서 참치 맛이 난다. 이게 효과죠. 그런 관계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입니다. 자, 그때 이 법률 효과라는 것은 민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들, 기타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라고 하면은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법률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건과 용태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의사 표시라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준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 사실인 거지.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말은 준법률행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약간 좀 체계가 좀 어그러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의준 대표적으로 법률 사실은 의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효과를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에는 청약한다, 승낙한다, 청약, 승낙 두 가지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청약, 승낙은 사실이고 합쳐지면 김밥, 즉 계약이 되는 거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동의한다, 추인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준법률행위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혹하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죠. 의사의 통지는 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의지를 하는 건 아니고 법률 효과의 변동을 원하긴 하지만 이것은 법률 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지 자기 의사대로 뭔가 고집스럽게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고집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은 의사표시인 거지. 이거 할래? 이거지.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건 법률행위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표시지. 근데 아이 나 너 좋아해. 이런 거는 의사의 통지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이 대문을 파랗게 칠할 거야. 의사표시지. 근데 파랗던데요? 대문이 파란색이던데요? 이거는 팩트를 알려준 거죠. 그 사실의 통지죠. 근데 그 사실의 통지 또 안 해. 또 어렵게 말해 또. 그걸 뭐로 한다? 관념의 통지. 관념.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팩트 있죠.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을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이런 걸 관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표시하는 거. 바로 관념의 표시라고 합니다. 말도 어려워.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법률 사실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는 뭐 감정의 표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사의 통지에 대표적으로 최고와 추인 거절이 있죠. 무권 대리에서 추인하는 것하고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사고치고 왔는데 본인이 뭡니까?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거절은 안 할게. 안 할게니까 사실 의사표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라 그러냐.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라는 거지. 그걸 굳이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라는 거지. 추인하는 것은 의사표시고 보통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걸 자주 물어보지 않으니까 깊이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근데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야 늦었더라? 승낙의 통지서가 늦게 왔더라? 라고 하는 연착 통지. 늦게 주고자 한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늦게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일부러 막 꽉 잡아가지고 못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편지가 늦게 도착했어. 그렇다고 그냥 팩트를 알려주는 거. 연착 통지. 이게 바로 관념의 통지고 우리가 기본 시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아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채무 승인, 뭐 우리가 뭐 공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채무를 승인한다. 그래, 나 채무 있다. 채무를 원한다가 아니고 없애겠다가 아니고 나 있다고 그냥 돈 빌린 거 있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승인. 그리고 또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의사표시에는 취소, 뭐 청약, 승낙, 동의 이런 게 있는 거지만 준법률행위에는 의준이니까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법률행위죠.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같은 말은 아니죠. 김과 김밥이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밥의 구성요소가 김일 뿐인 거지. 근데 김밥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까? 김밥이면 김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하고 밥하고. 이게 필수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수 요소로 합니다. 반드시. 구성요건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이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할 때 유언의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유언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의사표시와 방식.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김밥 속에 김이 있다 그 말인 거지. 김밥 속에 김은 필수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의사의 통지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의혹하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관님을 통지함으로써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 게 된 거지. 뭘 거쳐서? 법률 규정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이거 누르면 저희가 터진다고. 노란색 누르면 파란물이 터진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내가 저걸 터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눌렀을 뿐인데 저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준법률 행위를 구성요소로 해서 법률 규정을 거쳐서 법률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게 있죠. 법률규정에는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상속이란 말 자주 나오죠. 그 다음 부당이득,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의 발생, 소멸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법률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두 가지만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하고 의준, 의사표시, 의사통지 가장 대표로 의사통지니까 그게 바로 구성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가 있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에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냥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죠. 단계합 있죠.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란 한 개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계약이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반대 방향 의사표시입니다. 합동행위란 두 개 이상인데 같은 방향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즉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취소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매교임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 것들은 계약인 것이고,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사단법인 설립, 사람단체죠. 사람단체를 만드는 것은 합동행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하는 반대 방향, 합동행위라는 사단을 만들기 위한, 사람단체를 만들기 위한 같은 방향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의사표시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자주 나오는 게 있죠. 툭하면 물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알 수 있도록 도달해줘야 됩니다. 도달.
상대방이 없으면 도달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닌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겠지. 그래서 없는 게 작으니까 작은 것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경제. 작은 시간으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소재유 그랬죠. 소재가 어디에유 그랬죠. 소재유.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없죠. 저희 집 강아지가 깨비인데, 도깨비, 깨비인데 깨비가 없어. 얘가 어디 갔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상대방 없다 하는 것은 소재유. 소재가 어디에유 하는 겁니다. 소재유. 자, 첫 번째, 소유권의 포기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데 버렸어 그냥.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닌 거지. 당연하죠. 근데 항상 비교하시는 것이 제한물권 포기,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시효이익 포기 이런 게 있죠. 그것은 자, 제한물권은 누군가가 나한테 설정해 준 거잖아. 3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을 나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설정했다가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이 권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포기가 모두가 상대방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물권 포기냐 소유권 포기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딸 때는 소자를 따는 거죠. 소. 소유권 포기 이외에는 대부분 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이 있죠. 아까 위에서 뭐였죠?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그냥 돈덩어리를 관리하는 단체니까 누군가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돈을 2천억을 내면서 불쌍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 이렇게 주는 거지. 그걸 사람 혼자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뭐 특정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이것도 그 다음에 유언과 유증. 내가 죽고들랑 요 집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손자한테 주도록 하여라 이런 거죠. 또는 큰아들한테 주도록 하여라 이런 것이. 그렇죠. 이러면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방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내가 죽고들라. 근데 손자도 아직 못 찾았어. 10년 전에 헤어져가지고 아직 못 찾았어.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도착을 시킬 수가 없잖아. 도달이 불가능하다고요.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도달이 필요가 없으니까 뭡니까? 도달이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복잡한 설명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시험에서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깨비 없다 똥강아지 없다 없으면은 소재가 어디냐 소재유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소재유이죠. 자,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하고 사단법인 설립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거 상대방이 없는 거 여기에 재단법인 설립이 있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인 것이고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 글자만 잘 따시면 틀릴 일이 절대 없다. 소재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종류 22페이지 채처 있죠? 채권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죠? 줄게 하는 거하고 줬다 이건 다른 거죠. 그죠?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를 하죠. 미래에 이행할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 돈 줄게 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처분행위라는 것은 이행이 필요 없죠. 지금 당장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처분행위 대표가 물권행위죠.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채권행위, 물권행위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권행위란 물건을 변동시키는 것이고 준물권행위란 것은 물건이 아닌 것들을 변동시키는 거죠. 물건이 아닌 채권 양도라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물권 행위다.
하는 거죠.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중물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물권행위와 중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이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무권리자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채권행위는 무권리자, 자기 땅이 아니라도 팔아먹을 수 있죠. 내 땅이 아닌데 쟤랑 계약을 한 거지. 즉 갑의 땅인데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는 거죠. 지 것도 아닌데 권리가 없죠.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걸로 등기를 넘겨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어야 넘겨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넘겨주면 절도나 횡령이 되죠. 그럼 범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것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미래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내가 갑한테 땅을 사서 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권리자도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무권리자가 할 수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종류, 형식 여부에 따라서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행위가 있다. 일정한 형식을 요한다, 요식이고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이죠.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그럼 요식은 뭐냐? 유언 같은 것들은 유언이라는 법률 요건은 유언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김 그리고 밥 있어야 되죠. 김이 있고 밥이 있어야 되죠. 그 밥은 뭐냐? 바로 방식이죠. 유언의 방식, 자필 증서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갖추어야 비로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언과 법인 설립 같은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불요식이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 이전 여부, 이거는 중요한 차이점이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출연이냐 비출연이냐 있는데, 자, 재산이 이전되는가 안 되는가. 재산이 이전되면은 출연, 출자했다는 게 아니라 뭐 말은 좀 비슷하긴 한데 출장은 어떤 수익을 바라고 돈을 빌려주는 차원인 거죠. 출연한다는 것은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돈을 주게 되면 내 돈이 사라지고 상대방한테 돈이 생기는 거지. 그걸 출연이랍니다. 내 돈의 재산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반대 대가가 있죠. 상대방이 집을 받았지. 돈을 주고 집을 받았지. 그럼 나한테는 돈은 마이너스지만 집은 플러스인 거죠. 그렇게 서로 대가적으로 서로 돈을 준다. 돈을 주고 집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 계약 맺고 나서 갑은 부동산을 주고 그럼 갑은 부동산 마이너스, 을한테 부동산 플러스가 되죠. 을은 돈을 주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금전은 마이너스, 그죠? 이쪽은 금전 플러스죠.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금전 마이너스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으로 재산권의 이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유상, 증여 같은 것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얘만 마이너스가 되고 얘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을이 주는 게 없죠. 일방만 주는 거, 일방적으로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을 갖다가 무상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들은 즉 대리권 수여하는 거, 대리권은 물건을 준 게 아니라 나 대신 매매 계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다. 뭐 포기했는데 뭐 넘어갈 게 없잖아. 이런 것들은 비출연행위라고 하죠. 비출연행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유상, 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인 거죠. 아시겠죠? 김밥이라 하면 김밥이 되려면은 김이 있고 밥이 있고 이런 말이라 했죠. 그래야 김밥이 성립한다. 그럼 김밥이 성립하려면은 김밥이 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은 김과 밥인 거지.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은 당사자가 있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지. 청약, 승낙,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 하고, 이거를 못 갖췄다. 당사자가 없죠. 혼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혼자서 허공이 되고 이 별은 내 거다. 이 별은 내 거다.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성립이다. 그랬습니다. 성립 요건을 안 갖추면 불성립. 그 다음 성립은 했는데 그게 제대로 법이 정한 힘을 부여하기 위한 거, 즉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효력 요건이라 합니다.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효력 요건,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이니까 있어야 유효가 되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립했고, 이미 성립한 다음에 그것이 참치 김밥을 만들었는데, 참치 김밥이 되려면은 김, 밥, 참치 세 가지가 필요하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참치 김밥이 성립하지. 그게 유효가 된다는 것은 참치의 맛이 나야 되지. 요 맛이 나면 유효죠. 근데 맛이 없죠. 얼마나 부실하겠는지. 맛이 없죠.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 0.1%. 향만 나, 향만. 그러면 그것은 무효. 김밥은 성립했지만 효과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효력 요건 결여하면은 무효가 되지. 또는 일단 유효고, 하자가 심하지 않다면 일단 유효고 나중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취소가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인 게 있고,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무효 또는 취소. 그러니까 입증 책임.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면 자, 김밥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유효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 입증합니다. 성립 요건은. 효력 요건은 야, 이거는 참치김밥이 아니지. 맛이 이상하잖아 라고 무효를 말하는 사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음을. 그러냐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일반 성립 요건하고 일반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마찬가지로 일반 유효 요건이 있고 특별 유효 요건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요건은 당, 목, 의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럼 김, 밥, 참치가 있을 것. 그 말이죠. 그 다음 그것이 참치 맛이 나느냐. 참치 맛이 나려면 당사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단독으로 법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없다고 하는 것은 불성립한 게 아니라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즉 재산권을 이전하고 싶다, 빌리고 싶다, 이게 목적이죠. 근데 그런 목적이 불법이죠. 도박장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린다, 이런 목적이 불법인 거죠.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되지만 그 목적이 제대로 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확가적타 그랬죠. 확가적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목적이면은 무효가 되겠죠.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다음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하죠, 그죠? 불합의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존재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그 의사와 표시가 합의가 됐는데 불일치하는 거죠. 또는 하자가 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그 의사가 성립하는 과정에 뭔가 흠이 있거나 의사와 표시는 일치는 하는데 과정상의 흠이 있거나 그럴 때는 다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별한 요건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 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성유혼료이죠. 유혼료, 성유혼료입니다. 자, 유언의 방식이라든지 혼인신고,
요물계약에서의 물건 인도. 요물계약은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그리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만 갖고 안 되고 의사표시 플러스 물건의 인도 또는 돈의 지급 여기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건 성립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실제로 안 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지. 그 다음 특별한 효력요건은 뭐냐? 효토대조입니다. 효토대조. 토대조이죠. 토지거래 허가 있으면,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받아야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 조건이 성취해야 되죠.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합격하면 집을 주겠다. 그럼 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지. 그때 비로소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아직 권리가 없는 거죠. 그죠? 권리가 없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는 게 아니라 농지를 살 때 농취증이라고 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도 일종의 얘랑 법적으로 따지면 다를 게 없다고 사실은. 근데 시험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취증은 유효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없어도 성립한다. 다만 등기할 때 뭡니까? 등기할 때 우리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있죠. 등기법 시간에. 그때 첨부 정보의 하나로서 평가하는 거죠. 그죠? 농취증은 첨부 정보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민법보다는 공시법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유효권이 아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한 유효권인데 농취증은 특별한 유효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유혼료 효토대조, 토대조 이게 한 묶음이다. 그래서 한 묶음을 잘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성립요건 중에서 일반적 성립요건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란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우리가 권리 능력을 가진 자,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 능력. 보통 사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권리 주체죠. 그 다음 의사 능력. 자신의 의사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해하는 능력 또는 판단하는 능력이죠. 이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애기들 또는 술 먹고 완전히 필름이 끊긴 사람, 만취자, 꽉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사 능력이 없죠. 의사 능력 결여되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 행위 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이게 결여되면은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완전히 사람을 없는 취급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게 좀 과하다 그래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권리가 좀 제한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 요게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세 가지가 있죠. 권, 의, 행 중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은 만취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완성 아니고 미한성 그랬죠. 미한성. 자, 그래서 행위 능력 결여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는 거죠. 미성년자는 다 아실 것이고 한정 후견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정신 능력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사물의 변별이나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고, 그죠? 성년 후견인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피한정후견인, 피성인후견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약간 정신적 장애가 있다? 처리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는 거죠. 뒤에서 쳐다보면서 지켜주는 사람. 그걸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 당하는 사람을 피자를 붙이죠. 그래서 피후견인. 그게 이제 피한정이냐 성년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요 제한능력자. 요 사람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는 것은 단독행위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취소권자는 법에 명시된 사람만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재착사이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나 강박. 제한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 그래서 취재 착수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 착수한다가 아니라 취재 착사입니다. 취재 착사.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죠.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필요한 건데 그 목적은 확가적타해야 됩니다. 확정되어야 되고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확정성은 특이하게도 이 행기까지만 확정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당 10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두면 되는 거죠. 그럼 아직은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행기 때 건물이 지어지면 이때 뭡니까? 그냥 대충 한 평당 100으로 할게. 난 너를 믿으니까 20평이 될지 30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두는 거죠. 어쨌거나 이 행기 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성은 원칙은 성립시지만 이 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성만 이 행기까지 가능하다. 이거 그냥 확이 했죠. 확이 이렇게 가시라고. 그다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성을 빼고 나머지 90%는 앞으로 민법에 나오는 거의 90%는 다 계약시를 기준한다. 그 뜻입니다. 성립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성립 이전에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성립 이후에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후발적 불능이라 한 거죠. 후에 발생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원시적으로 전부 객관적 불능이다. 집이 이미 불타 있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무효인 걸 뻔히 알면서도 팔아먹은 거야, 이 나쁜 놈이. 그럼 얘가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악의 또는 유가시일 때. 단 내가 선의 무가시일 때. 그때 나쁜 놈이 나한테 돈 물어주는 거죠. 그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인 것은 무효인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럼 원시적으로 일부 불능인 것은 최원전객 그랬죠.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전부, 객관적, 최원전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능은 체결상 과실이 아닙니다. 뭐가 되느냐? 그것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따른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불능인 것들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칙 사유가 있으면 쥐가 잘못한 거지. 채무불이행인 거지. 그럼 거기에 따른 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규칙 사유 없이 채무자의 잘못도 아니고 채권자의 잘못도 아니고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뭐 집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 기본 시간에 하셨죠? 원칙은 채무자 부담이다. 예외적으로 귀수.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발생하면 그때는 채권자가 그랬죠? 뒤에 또 볼 것이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체불 또는 위험 부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적법해야 됩니다. 강행 규정, 강제로 행동하게 하는 규정이죠.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강행 규정. 아이, 사람 죽이면 어때? 특약을 맺는다. 사람을 죽이는 특약? 이런 거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에 적합할 것. 그다음 타당성.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의 기본이지. 이거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지 하는 것들. 그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 그거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하죠.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표가 바로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가 됩니다. 그 다음 불공정 거래 행위. 반사회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불공정 행위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은, 즉 확가적타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법성 중에서 우리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죠. 선량한 풍속과 직접 관계 있는 것 강행 규정이고, 관계 없는 것은 임의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죠.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지. 효력 규정이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무효까지는 아니고 결과는 건드리지 않고 그 행위를 못하게 단속하는 거죠. 행위만. 그래서 나쁜 행위 하면은 벌칙을 부과하죠. 과태료나 뭐 징역이나 벌금이나 이런 벌칙은 부과하지만 그 결과물, 권리와 의무는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단속하기만 하는 거지 그에 따른 결과물은 손대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도 단속하고 그 결과도 단속하고 그 결과물도 아예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효력규정. 그래서 효력규정이 강력한 거죠. 아예 효력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효력규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하고 단속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효토대조 했죠. 효토대조, 효토대조, 효토이수사기입니다. 토의수사기. 토의, 장난감이죠. 장난감으로 수사하면 무효지 뭐. 토의로 수사하면 무효지 뭐. 그런 토의수사기는 무효지 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라고. 토의수사기. 그리고 단속규정은 중전직이죠. 임금마마 있는데 항상 사골로 갇혀 중전이 치지. 대비마마하고. 그죠? 그래서 중전직을 잘 둬야 돼. 중전이 나대면 나라가 망해. 중전직입니다. 중전직. 중전을 단속을 잘해야 돼. 나라 망하지 않게 중전직을 단속을 잘해야 돼. 단속 규정은 중전직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해놓고. 그래서 이해하고 답을 못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 답부터 골라놓고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효력 규정에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에서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럼 최고 이자율 2. 이자율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거죠. 그럼 이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 수 마찬가지. 법으로 정한 수수료 한도선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거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반드시 내고 장사해야 되는 거죠. 사무소가 없어. 그래 놓고 중개 수수료 받으면은 그럼 무효인 거지. 그 다음 기본재산 양도. 사찰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공간 또는 농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요게 없으면 그 사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원래 여기가 100명 들어가고 여기가 100명 들어가는데 자꾸 우리 교단을 싫어한다. 우리가 하도 헛소리를 많이 했더니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 이제 교인들이 다 없죠. 그럼 건물이 하나 비잖아.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운영비를 해야 되겠지. 근데 함부로 못 팔아. 이런 함부로 팔 수 없는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팔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팔면 무효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토, 이, 수, 사, 기는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 전매 금지, 직접 거래 요 세 가지는 중전직 요 세 가지는 위반해도 벌칙을 부과할 뿐인 거지 그 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경제 5개 외우시겠습니까? 3개 외우시겠습니까? 3개가 낫죠. 그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암기하시라고. 중전직, 중전마마 단속해야 됩니다. 중전직을 단속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자, 기출지문.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가 개공 그러죠. 개공, 소공할 때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즉 중개보수라는 게 바로 저거 중개수수료 말하는 거죠. 그럼 토, 이, 수, 사, 기 수에 있죠.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맞죠? X가 아니라 O가 되겠죠. 그죠?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재에 답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O라고 바꿔주시고 나중에 오타는 제가 따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는 좀 다르게 됐죠. 그죠? 약간 반대가 돼버렸는데 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맞죠? 맞는데 그 책에서는 그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X. 무효이다가 맞는 거니까 무효가 아니다가 틀린 거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틀린 게 아닌데 요 제가 문장을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그 책에 있는 거는 무효가 아니다. 어제 같은 말이니까 그 책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는 요것만 좀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강의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